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한국 배구연맹이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자 배구 개인 연봉 상한선을 무려 약 3억 원 가까이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닙니다. 리그 전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연봉 구조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제는 한계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연봉 7억, 8억 원을 받는 스타 선수들이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력 대비 연봉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는 구단들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연봉 7억 원을 받던 이소영은 결국 계약 해지라는 결말을 맞았고 7억 7,500만 원의 박정아 역시 팀을 떠났습니다. 사실 경기마다 논란은 계속 쌓여왔습니다. 연봉 8억 원을 받는 강소희, 양효진조차도 과연 이 금액이 합당한가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기에 정지훈의 6억 5천만 원, 배유나와 이다연의 5억 5천만 원까지 더해지며 연봉 대비 퍼포먼스 논쟁은 리그 전반으로 확산됐고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연맹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특정 선수에게 거액을 몰아주는 구조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 여자 배구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인 연봉 상한은 3억 원이나 줄어들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어떤 현실이 숨어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과정을 정리하고 앞으로 살아남을 선수와 도태될 선수는 누가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 고액 연봉 논란의 출발점은 단연 이소영의 7억 원 계약 해지였습니다. 7억 원이라는 금액은 팀의 미래를 책임질 에이스급 선수에게만 투자되는 여자부 최상위 연봉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잦은 부상과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 끝에 이소영은 계약을 채우지 못한 채 조용히 구단 무대를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선수의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고액 연봉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비싼 에이스 한 명이면 팀이 살아난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단들이 처음으로 체감한 순간이었죠. 여자 배구의 흐름은 이미 유망주의 빠른 성장, 전술의 다양화, 기복이 큰 외국인 선수 의존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스타에게 수십억을 묶어두는 방식은 지나치게 위험해진 겁니다. 특히 이소영 사례는 구단 내부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상징적인 선수였지만 감정보다 냉정한 비용 대비 효율이 우선됐습니다. 연봉 7억 원이면 그만한 임팩트를 보여줘야 했지만 실제 기여도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부상 이력까지 고려하면 더 이상 붙잡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연맹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현행 보수 체계로는 리그 전체가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번 시즌 개인 연봉 상한을 약 3억 원 삭감하게 된 핵심 배경입니다. 이소영의 계약 해지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면 그 다음 충격은 박정아의 7억 7,500만 원 계약이었습니다. 사실상 몰락에 가까운 장면이었죠. 이름만으로도 한국 배구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 국가대표와 우승 경험을 모두 갖춘 박정아에게 구단이 거액을 투자한 것은 팀을 단숨에 바꿀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득점력은 급감했고 공격 성공률은 20%대 후반에 머물렀으며 최근 경기에서는 무득점으로 교체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연봉 7억 원 선수가 단 한 점도 올리지 못한 채 코트를 떠나는 모습은 리그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구단은 박정아의 복거로 팀이 살아날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박정아는 전술적으로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배구에서 공격 옵션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사실상 핵심 선수에서 탈락했다는 의미와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박정아만이 아닙니다. 연봉 8억 원의 양효진은 여전히 리그 정상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이를 감안하면 과연 이 금액이 적절한가라는 논쟁이 뒤따릅니다. 블로킹, 득점, 리더십 모두 최고 수준이지만 고액 연봉에 대한 시선은 점점 더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연봉 8억 원의 강소희 역시 팀의 중심 전력이지만
이제는 누구도 고액 연봉이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최근 들어 살아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몸값 대비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득점력은 분명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초반처럼 기복이 반복될 경우 연봉 대비 효율 논쟁은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연봉 8억 원이면 김연경급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연봉 6억 5천만 원의 정지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팀은 부상과 전력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고 정지훈은 제대로만 뛰면 리그 최상급 공격수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부상과 들쭉날쭉한 컨디션 탓에 6억 원대 연봉을 증명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결장까지 겹치면서 6억 5천만 원 선수조차 리스크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연봉 5억 5천만 원의 배유나와 이다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름값은 충분합니다. 경력과 이미지로만 보면 고액 연봉이 이해되는 선수들이죠. 하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향후 경기력 하락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고 실제 경기에서 팀에 미치는 영향이 연봉만큼 크다고 말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이어지면서 과연 현재의 시장 가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례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여자 배구는 이미 올인 배구가 통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 명의 스타가 팀 전체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팀 전력의 균형, 시스템 완성도, 세터의 운영 능력, 외국인 선수의 기복, 경기 흐름과 상대 분석까지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고액 연봉 선수 한 명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소영의 7억 원 계약 해지, 박정아의 7억 7천만 원 부진, 그리고 양효진, 강소희, 정지훈, 배유나, 이다현으로 이어지는 연봉 효율 논쟁. 이 모든 흐름이 결국 개인 연봉 상한을 약 3억 원이나 낮춘 연맹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선수에게 팀 자원의 상당 부분을 몰아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리그가 선택한 방향은 팀 밸런스와 장기적인 생존입니다. 이것이 연맹이 던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자 배구 고액 연봉 시대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의 기량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도 아니고 구단들이 갑자기 돈을 아끼고 싶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리그의 구조는 이미 변했는데 연봉 기준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한두 명의 에이스가 팀을 이끌었습니다. 김연경처럼 압도적인 존재가 승률을 좌우하던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세터 시스템, 리시브 안정성, 외국인 선수 의존도, 미들 블로커 운용까지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승리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한 선수가 20점 이상을 올려도 팀이 패하는 경기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 구조는 여전히 에이스 중심 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 고비용 저효율 문제로 이어집니다. 연봉 8억 원이면 팀의 승률 자체를 바꿀 만큼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에이스는 봉쇄되고 세터 컨디션이 나쁘면 공격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연봉이 높다고 해서 팀 기여도가 비례에 높아지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연봉 상한이 줄어든 이 시대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는 선수는 단순히 득점력이 좋은 선수도 화제성이 높은 선수도 아닙니다. 실력 대비 효율이 높은 선수입니다. 연봉 5억 원 시대에서 8억 원짜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선수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소영은 계약 해지로 이미 시장의 경고를 받았고 박정아는 연봉 구조의 문제를 상징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강소희와 양효진은 여전히 팀의 핵심이지만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신뢰를 받는 위치는 아닙니다. 여자 배구는 지금 냉정한 평가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지훈,
이다현, 배유나 역시 이 연봉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질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국 배구가 던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치를 증명하라. 증명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여자 배구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고액 연봉의 시대는 끝났고 진짜 실력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한국 여자 배구 예능 시장 역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인쿠시가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에 공식 입단한 이후 원더스를 둘러싼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시즌 1을 둘러싼 논의는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진 모습입니다. 특히 제작사였던 MBC의 이탈설은 업계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시즌 1의 원더스는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김연경이라는 상징적인 존재, 그리고 인쿠시를 비롯한 성장형 선수들이 만들어낸 서사는 시청률을 넘어서는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유튜브 클립 조회수, 커뮤니티 반응, 화제성 지표를 종합해보면 인쿠시가 프로그램의 핵심 축 중 하나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제 인쿠시가 더 이상 원더스의 선수가 아니라 완전한 프로 선수로 리그에 합류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MBC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인쿠시의 프로 진출은 프로그램의 성공을 증명하는 결과이지만 동시에 시즌 2에서 동일한 서사를 다시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인쿠시를 찾아야 하고 또 하나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재현 리스크가 크고 성공 확률은 낮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보다 다시 만들어야 하는 성공은 훨씬 큰 부담입니다. 여기에 김연경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시즌 1 이후 김연경은 단순한 출연자를 넘어 사실상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출연료 구조, 훈련 강도, 보상 체계 등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분명한 목소리를 냈고 시즌 1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MBC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습니다. 시즌 1 초반과 달리 시즌 2에 대한 공식적인 긍정 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업계 전반의 평가는 속도가 느려졌고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특히 출연진 보수와 제작 구조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시즌 2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시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MBC가 새로운 조건에 지나치게 신중해진 것일까요? 그리고 김연경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불공정이었을까요? 이제 핵심 쟁점을 하나씩 짚어볼 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MBC와 김연경 사이의 시각 차이가 왜 쉽게 좁혀지지 않는지 그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즌 논의 과정에서 김연경이 이전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출연료 인상 요구로만 해석하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개인 출연료 문제로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입니다. 실제 핵심은 김연경 개인의 보상 문제가 아니라 원더스 팀과 선수들이 놓인 구조적 위치에 있습니다. 시즌 1에서 원더스 선수들은 분명히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경기력, 훈련 과정, 그리고 각자의 서사까지 모두 콘텐츠의 중심이었고 이는 곧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직결됐습니다. 그럼에도 제작 구조 안에서 선수들은 여전히 출연자, 즉 게스트로 분류됐고 스포츠 예능 특유의 장시간 훈련과 부상 위험, 이동 부담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연경이 문제를 제기한 지점은 바로 이 간극이었습니다. 내 출연료는 낮아도 괜찮다라는 발언 역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논의의 초점을 개인에서 팀 전체로 옮기기 위한 전제 조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MBC 입장에서는 결코 가벼운 요구가 아닙니다.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료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은 향후 다른 프로그램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원더스 시즌2는 단순한 후속 시즌이 아니라 방송사 내부 기준 자체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된 셈입니다. 이 부담은 제작진을 넘어 경영진 레벨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인쿠시의 이적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인쿠시는 시즌1의 상징적인 성공 사례였고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브릭지로 이적하면서 MBC는 두 가지 상반된 현실을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프로그램이 진짜 프로 선수를 배출했다는 성과이고, 다른 하나는 시즌2에서 그 핵심 서사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는 손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방송사의 계산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즌2를 제작하려면 또 다른 스타를 만들어야 하고, 이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실패 리스크까지 모두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김연경은 시즌2를 통해 이미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선수 보호, 보상 구조, 훈련 강도에 걸맞은 합리적인 대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같은 방식의 시즌2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실제로 인쿠시 이적 이후 MBC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활발하던 논의는 한층 신중해졌고 조건 전반이 다시 검토되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김연경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김연경이 느꼈을 문제의식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만들어낸 가치가 여전히 비용과 리스크 중심으로만 계산되는 구조와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갈등은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한쪽은 성공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원하고, 다른 한쪽은 그 성공을 만든 주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두 기준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시즌은 자연스럽게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상황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시즌이 중단된다면 시장과 방송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시즌 취소 가능성은 정말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즌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다기보다는 기존 형태로의 지속이 어렵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형식과 조건입니다. 김연경이 문제 삼은 것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시즌1의 성공을 그대로 재현하는 시즌2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쿠시의 프로 입단은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시즌1은 분명 예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철저히 현실이었습니다. 실제 프로 선수가 탄생했고, 그 선수들은 리그 판도를 흔들 잠재력을 가진 자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성과는 프로그램의 위상을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동시에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돌려줬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김연경은 분노합니다. 그녀가 문제 삼는 것은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성공이 오로지 방송사의 수익으로만 기결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MBC 역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즌2를 통해 형성된 원더스라는 브랜드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핵심 자산이었던 인쿠시가 빠진 상황에서 동일한 화제성과 시청률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출연자 보상 구조까지 재설계해야 한다면 제작비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시점부터 시즌2는 더 이상 가성비 좋은 예능이 아니라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로 바뀝니다. 결국 선택지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MBC가 조건을 대폭 수정해 김연경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시즌2는 단순 예능이 아니라 스포츠 육성 프로젝트에 가까운 성격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둘째,
시즌2를 사실상 무기한 보류하고 브랜드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선택입니다.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지만 중심성은 사라집니다. 셋째, 김연경이 다른 플랫폼이나 새로운 형식의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더스라는 이름은 사라질 수 있지만 김연경의 시스템은 다른 형태로 살아남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김연경이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역 시절부터 협회와 구단을 상대로 불합리한 구조와 맞서 싸워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프로젝트라면 굳이 시즌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협상 전략이자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성공은 반복될 수 있지만 존중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시청자와 팬들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시즌2를 소비한 시청자들은 이제 단순한 재미보다 과정과 대우를 중요하게 봅니다. 잉쿠시의 이적 이후 여론이 김연경 쪽으로 기울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수들이 만들어낸 가치가 현실에서 증명됐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설령 시즌이 중단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선입니다. 한국 스포츠 예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계선인 셈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MBC와 김연경 중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바뀔 것인가, 그대로 머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잉쿠시의 프로 진출은 우연이 아니라 결과였고 그 결과가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시즌2가 어떤 형태로든 중단된다면 그 출발점은 명확합니다. 선수들의 헌신을 더 이상 제작의 일부로만 취급할 수 없다는 인식, 바로 그것이 김연경을 분노하게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잉쿠시의 이적 이후 MBC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감지됐을까요? 외부에서는 패닉, 태도 변화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오르내리지만 방송 제작 구조를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MBC에게 잉쿠시의 프로 데뷔는 실패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예상 이상으로 커졌다는 증거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시즌1의 원더스는 감동과 서사를 만들어내되 출연자의 실제 커리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관리 가능한 예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잉쿠시가 V리그 구단과 정식 계약을 맺는 순간 이 프로그램은 더 이상 단순한 예능이 아니게 됩니다. 실제 선수의 커리어와 리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MBC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시즌1과 같은 조건으로 시즌2를 제작한다면 출연자 보상, 훈련 중 부상에 대한 책임, 초상권과 이미지 활용 범위까지 모든 계약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져야 합니다. 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질수록 계약은 복잡해지고 책임은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잉쿠시 이적 이후 나타난 MBC의 태도 변화는 감정적 반응이라기보다 구조적 재검토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